안녕하십니까, 임정석입니다. 오늘은 글쓰기 확장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글쓰기는 필연적으로 확장의 운명을 타고났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한 줄만 쓰고 더 이상 쓰지 않는다면, 안 와도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일정 분량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글을 씀과 동시에 확장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 음식점에 가면요, 스타 짜장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손으로 반죽을 잡은 다음 이렇게 절반으로 접고 다시 접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네, 한 번 하게 되면 둘로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두툼한 밀가루 반죽이 둘, 넷, 여덟 이렇게 늘어나다가 결국에는 매우 많은 가느다란 면발이 되는 것입니다. 글 역시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일정한 크기로 늘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글이 있다고 하지요. 나는 오늘 학교에 가다가 갑자기 똥이 마려워 근처 옆집에 들어가 볼일을 봤다. 이 글은 다음 네 가지의 사실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학교에 가고 있었다. 갑자기 똥이 마려웠다. 근처 옆집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볼일을 봤다. 자, 우리는요, 이렇게 쓴 다음에 문장의 앞과 뒤, 그리고 문장 사이사이에 글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글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나는 오늘 학교에 가고 있었다. 이마트가 있는 삼거리 지날 때쯤이었다. 갑자기 똥이 마려웠다. 학교로 빨리 달려갈까? 아니면 집으로 가서 볼일을 볼까? 고민했다. 똥이 곧 나올 것 같았다. 어쩔 수 없이 근처 옆집으로 들어갔다. 다행히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봤다. 휴, 살 것 같았다. 그러나 갑자기 마당에서 주인 목소리가 들렸다. 이런 식으로 하면 글쓰기가 늘지 않겠습니까? 이 글쓰기는 확장 게임입니다. 어떤 줄거리를 토막 낸 다음에 그 글에 사실과 기억과 상상을 넣어서 늘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문장을 잘게 쓴 다음에 그 사이에 수많은 이야기를 넣는 행위와 같습니다. 자, 다음 글은 알베르 까미가 쓴 이방인의 첫 문장입니다. 첫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모친의 죽음이라는 비보를 받은 상황을 쓴 글입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양로원으로부터 전보 한 통을 받았다. 모친 사망, 내일 장례식, 정중히 아래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썼지만 저는 이 내용을 매우 많이 확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제가 쓴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죽었다. 아무 느낌도 들지 않았다. 나의 뇌는 슬픔을 소화할 능력이 없다. 엄마의 죽음은 이 세계의 붕괴다. 그 속에 있는 나는 멀쩡하다. 그러나 내 주변이 남극의 빙하처럼 갑자기 무너져 내릴지 모른다. 그 균열이 오늘 시작되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어머니와 내가 한 몸이었던 시절을 생각하면 나는 아무리 멀어도 충격이 전해졌어야 옳지 않을까? 마치 미세한 지진처럼. 하지만 나는 전혀 몰랐다. 양로원으로부터 전보 한 통을 받았다. 모친 사망, 내일 장례식, 정중히 아래입니다. 활자는 사막의 모래처럼 건조했다. 죽음을 알리는 종이에서 전혀 죽음의 냄새를 맡을 수 없다. 이렇게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빛과 그림자를 비교하는 것은 글쓰기에서 매우 중요한 문장 확장 방식입니다. 먼저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부모는 활이고 자식은 화살이다. 화살이 관역에 명중하기 위해서는 활의 정확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안정된 자세에서 정확한 방향을 향해 화살을 힘껏 쏘았다 하더라도 그 순간 활이 흔들리면 화살이 제대로 날아갈 리 없다. 부모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활이 되어야 한다. 부모의 삶의 태도는 곧 자식의 태도를 결정짓는다. 정호승 시인이 쓴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에 나온 글입니다. 수사법으로 보면 비유 외에도 비교법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특성을, 부모의 태도를 자식의 특성과 비교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선풍기의 장점을 설명한다고 합시다. 이때 부채의 단점을 곁들여 말하면 설득력이 있겠죠. 선풍기는 부채보다 훨씬 시원하다. 선풍기는 부채에 비해 힘이 들지 않는다. 선풍기는 여러 사람이 혜택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요.
세상에는 서로 상대적이거나 서로 상보적인 개념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남자와 여자, 보수와 진보, 폭포와 분수, 숟가락과 젓가락, 수저와 젓가락이겠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수 얘기를 하려면 필히 진보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의 긍정성을 말하는 대신에 진보의 나쁜 점을 들이려는 것도 하나의 글쓰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질문은 답을 만듭니다. 이 말을 질문이 글쓰기를 만든다라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일기를 쓰는 일은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의 답입니다. 기획서를 쓴다면 당신의 아이디어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겠죠. 질문은 글쓰기를 낳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자신에 대해 글을 쓸 경우에 저는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을 한 단어로 설명해보라. 한 단어가 어렵다면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나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나는 리더십이 뛰어나다. 나는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다. 이런 따위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려면 이어지는 다음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당신의 장점은 무엇인가? 당신은 가정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는가? 당신이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책은 무엇인가? 당신이 성취한 사례 중에 으뜸은 무엇인가? 글쓰기에서 질문법은 매우 유용합니다. 글을 쓰다가 막힐 경우에는 질문을 통해서 글을 완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흔히 방송 같은 데 보면 특정 연예인에게 신문 10답 같은 질문과 답을 소개하지요. 이런 것들이 모두 질문법 확장하기입니다. 질문은 마치 도화선 같아서 뜻하지 않은 내 안의 문장이 터지도록 돕습니다. 지금까지 글쓰기 확장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토막, 열거, 비교, 질문 이런 방법을 기억하시면 글쓰기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